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이제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요, 어떤 개념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여러분들 그 구조를 알면 절세의 핵심은 그 비용을 얼마나 잘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낼까? 대부분 우리가 그 매출이 좀 노출이 많이 되고 매입에 대해서 비용 증빙이 안 되면 그럼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특히 우리 업종은 부가세를 많이 내시는 업종이실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매출 부분, 부가세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 매출이 보통 어느 형태로 많이 일어나나요? 우리 대표님들이? 현금으로 받으시는 매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용역비로 받으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데도 있고, 또 카드 결제를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나 카드는 국세청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건 100% 노출이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은 다 이거는 그 국세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 문제는 뭐냐? 캐시입니다, 캐시. 네. 그거는 이제 국세청 아는 걸로 봐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그 캐시는 이것도 국세청이 100% 알아요. 어, 그런데 이 현금으로 받은 거를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모르느냐? 또 영역이 있겠죠. 이 캐시 부분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용 계좌 이쪽으로 돈을 넣으면 국세청이 이것도 알게 됩니다. 예, 계좌 이체로 해서 사업용 계좌로 받은 거가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돼 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 세금 추징이 되는 그런 영역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유혹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 거면 사업용 계좌에 넣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세금을 좀 많이 추징을 당하더라 라는 내용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국세청이 사업용 계좌를 보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그 통장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쓰는 일반적인 계좌가 있고 또 사업용 계좌가 있을 텐데, 이 사업용 계좌는요,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들여다보는 그런 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법인 통장처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국세청이 이게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조를 해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업용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것도 증빙을 하지만 돈이 나가는 것도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내보내야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왜? 나중에 봤더니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우리가 뭐 실수를 해서 놓쳤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놓쳤든 세금이 이만큼이 추징이 됐어. 근데 그게 다 뭐 프리랜서 비용으로 나갔다더라, 뭐 어떤 비용으로 썼다더라 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보여지면 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더해졌지만 이만큼을 빼서 요만큼만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출의 근거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자,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계좌는 그 국세청이 볼 수 있느냐?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는요,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소득 누락이 발견되면요, 그 과세 연도를 5개년치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가지고 세금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참 이게 녹화를 한다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한테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계좌로 입금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좌를 폐쇄시키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여러분. 차라리 걸리더라도 한 1년치만 걸리게, 아니, 한국 하나를 계속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그냥 5년치 걸리면 세금 내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다른 계좌로 받으시는 게 있으면 조금 계좌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영상으로 남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알아서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럼 차명 계좌를 쓰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명 계좌는요, 어디까지가 차명이냐면 대표자하고 배우자 거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차명으로 보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좀 국세청에서도 그러려니 해요. 배우자한테 뭐 급여 저기 준 거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 계좌를 활용한다거나 자녀의 계좌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은 차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로 되면은 가산세가 40%로 확대가 되고요. 또 이게 그 차명계좌로 쓰게 되면 이게 나중에 돈이 언제 모이냐면요. 대표님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나중에 돈 벌면은 뭐 하실 거예요, 다들? 적금, 네, 적금도 들고 또 부동산도 사고, 그죠? 카드도 많이 쓰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금액이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FIU라고 하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어요.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거래들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어,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 구입할 때 큰 금액들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이때 FIU 통보된 금액,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또 이런 것들을 현금을 받아서 다른 통장에다 넣었더라. 현금을 받아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더라. 라는 것들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직원이 제일 잘 알아요. 대표님의 수족 같은 정말 이뻐하고 이렇게 그 직원이 이런 아까 그 우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간다고 할 때는 이게 관계가 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요. 이런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한 직원은 우리 대표님들이 세금 추징돼서 내잖아요. 그 세금의 보통 한 5%에서 한 20%까지, 많게는 20%까지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명 계좌 이런 것들 계좌 번호 제대로 해서 신고하면요. 그 포상금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그래서 직원들이 의외로 신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 그 직원들한테 나갈 때 잘해주시고 특히 격리 파트 직원들 특히 잘해주시고 이 캐시에 대한 부분들 현금 영수증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그 계좌 관리, 통장 관리 하시는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는요. 그래서 통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용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죠? 입금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뭐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뭐 정규증빙을 발행을 하거나 혹시나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요. 가산세가 그냥 20%예요. 그 매출 누락을 할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현금이 들어오는 주 계좌 통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정비로 쓰는 뭐 인건비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용 통장에서 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고정비 통장에다 이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것들 고정 지출 비용을 관리하는 통장에 그 일부를 넣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 통장으로 넘겨서 요거를 이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통장으로 활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매달 지속적으로 줄여서 이거를 요번에는 뭐 월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고정비로 한 8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뭐 한 7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그 부가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이 몇 달에 한 번, 또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뭐 또 퇴직금도 갑자기 또 그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죠.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또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통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나 세금과 관련한 통장을 활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장 관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싶냐 제가 여쭤보면요, 대부분 부동산 살 거예요. 아니면은 좀 그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 뭐 그죠? 또 백화점에서 뭐 소비를 하고 싶어요. 카드 쓰고 그죠? 이게 아마 대부분 대표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거 내용을 국세청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예. 재산이 증가하거나 카드 쓰거나 하는 부분들은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님들이 요렇게 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가 많냐 적냐를 보게 돼요. 몇 년에 걸쳐서. 대체로 한 5년 동안 봤더니 세금 신고한 게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비 증가한 것보다 세금 신고가 많다라고 하면 잘한 거죠. 그죠? 예, 많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적다라고 하면 세금 신고가 이렇게 적게 했는데 소득 신고가 적게 됐는데 이게 많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소득과 지출에 대한 금액으로 봐가지고 소득 신고를 1년에 1억씩 해갖고 5억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부동산도 구입하고 뭐 골프 회원권도 사고 예금도 증가하고 해서 한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 쓴 거 보니까 뭐 한 2억 정도를 써서 보니까 한 12억을 썼는데 7억이 모자르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되느냐? 부동산 살 때 뭐 누구한테 증여를 좀 받았다거나, 그죠? 그래서 증여세가 추징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너무 적게 신고해서 통장을 보니까 다 그 입금은 돼 있는데 아니면 차명을 썼는데 그런 내역들을 발견을 해서 탈루 혐의로 해서 소득세가 추징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뭐 PCI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에 대한 그 요인이 크지만 직원이 신고하거나 통장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부동산 살 때, 요때 어,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통장 관리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가치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절세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 그 부가가치예요. 가치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죠? 부가가치.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어,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실제로 100만 원까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핸드폰이 100만 원 아니라 부품들 하나하나 가격을 보면은 뭐 한 50만 원인데 실제로 핸드폰 자체는 한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치가 더해진 부분이 부가가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핸드폰이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 핸드폰 조립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핸드폰 회사에서는 인건비라는 게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어,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많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어떤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하려면 뭐 돈이 필요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가 나가죠. 이자 비용 고려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자 비용도 고려가 안 됐고 인건비도 고려가 안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를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매입이 별로 없는 우리 업종들, 저 세무를 제가 하고 있지만 저희 세무도 매출은 다 노출이 돼요. 근데 매입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종이 좀 사고 가끔 이렇게 그 컴퓨터 이런 거 사고 그런 것들밖에 매입이 없고 임대료 이런 거 나가는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어, 대부분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인건비가 높지 매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아져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매출을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든지 매입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매출을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매입 쪽에서 우리가 최대한 잘 받는 걸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절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 세금 구조를 한번 보면요. 어, 이거를 여러분 그 계산해 내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세법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매출액에 대해서 10%, 100%다 세금을 내라. 그 대신 네가 매입한 게 있으면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10%는 빼줄게. 여기서 세금을 다 내고 이거는 빼줄게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받는 게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액으로 뭐 만약에 1,100원을 우리가 팔았다라고 하면 100을 세금을 내는데 550 중에서 50을 뺀 나머지 100에서 그래서 50을 빼고 나머지 50에 대한 거를 세금을 내라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요 금액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관리, 그리고 매입 자료를 잘 받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뭐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가가치세 이 매출 부분이 있고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출에서는요, 여러분들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카드 매출 부분을 저희가 국세청 자료도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국세청 자료하고 대표님이 파악하시는 자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거의 비슷한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우리가 뭐 배달 매출 이런 외식업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현금 영수증 매출 발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으로 입금은 돼 있는데 매출 발행 안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좀 그 세무조사를 받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기타 매출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요거는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요게 기타 매출이 가산세도 있습니다. 현금 매출 그래서 얼마나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금 매출은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 거는 하셔야 됩니다. 통장에 입금된 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통장에 입금 안 한 거는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될 확률은 좀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나가면서 직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업용 통장에 현금 입금된 거는 신고를 해야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어떤 고객은요 우리한테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좌 이체를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데 통장에 우리가 찍혀 있다라고 하면 미발행 금액에 대한 20% 가산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꽤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해줍니다. 010-000-1234. 국세청에서 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자, 미발행 신고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 크면은 누적해서 한 해만 세무조사, 요즘에 한 해만 세무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금액이 있으면 3년치를 추가로 확대해서 이거는 같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세무조사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매입세액 공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증빙을 제대로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는 세금계산서 당연히 되죠. 그죠? 세금계산 당연히 되고, 일반적인 그 매입자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 밖의 공제라는 항목이 그 뒤편에 있는데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공제를 보면 이 뒤편에 아까 그 페이지 뒤편에 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 뭐 당연히 되고요. 현금 영수증 이것도 당연히 되고요. 또 신용카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항목에 따라서 불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주유비 같은 것들은 그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대부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출장 가야 되는데 뭐 자동차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버스 회사의 버스, 택시 회사의 택시, 그러니까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그 주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저도 이동하려면 차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필요하죠. 당연히 이동하려면.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 아닌 차량에 관한 주유비, 수리비 뭐 이런 것들 카드 썼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목에 따라서 불공제되는 것들. 자,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되고요. 일반 영수증 받으시는 거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그죠? 요즘에 뭐 일반 영수증 받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 급해가지고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었는데 영수증 주세요 했더니 현금 줬더니 어, 간이 영수증 준다.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카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해서 현금 영수증을 여러분 사업자 번호를 얘기를 하시면 그 현금 영수증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김밥집에도 다 그 카드 단말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자 번호를 대시고 부가세 공제가 되는 정규 지출 증빙을 끊어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일반 그 현금 내고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 그죠? 우리 약간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현금을 쓰는 경우에도 우리 사업자 번호를 알고서 그 사업자 번호로 지출 증빙을 받도록 하면, 그걸 받아오도록 하는 케이스로 하면은 뭐 직원들이 따로 우리 회사 비용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직원들 카드로 쓰지 않도록 하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지출 증빙을 받아오도록 하면 우리 부가세 공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직원들 그 출장에 관한 그런 그 숙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증빙, 특히 현금을 쓰는 경우에 지출 증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사업자 카드로, 사업자 번호로 받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거래명세표는 뭐 거의 쓰질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걸 받으셔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부가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우리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서비스업, 우리 컨설팅 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부가율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율이 뭐냐면 아까 그 매출에서 매입을 뺀, 그죠? 매출에서 매입을 뺀 요거, 그죠? 전체 매출 중에 요거의 비율, 요거의 부가율이라는 거예요. 자, 부가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국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엑셀로 분석을 해봤어요. 업종별로. 우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서비스업이 맨 아래에 있네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부가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매입이 많지가 않고 인건비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의 50% 이상이 어, 우리 그 부가율이 돼요. 어떤 많은 분들은 뭐 한 70% 이상이 부가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매입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부가세를 5%에서 한 7%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이 뭐 만약에 뭐 한 5천이다, 뭐 3천이다 이런 분들은 5천이면 얼마를 준비를 하라고요? 5%니까 5, 25, 250씩 여러분들 준비를 해 놓으셔야 3개월 후에 나중에 750 부가세 갑자기 내라고 그러면 부담이 확 돼요. 처음에 또 신규로 사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있다가 처음에 신규로 할 때는 6개월치 한꺼번에 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면은요, 1,50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업종에서는 이거 외식업으로 잘못됐네요. 우리 서비스업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내용들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준비한 내용은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부가세 관련해서 또 혹시 뭐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우리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성남센터인데요. 네, 그 안녕하십니까. 매입을 네. 그 인위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그게 조금 지속이 되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요, 네네. 매입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네네. 우리 그 전자 쪽에서는 그 용산에서 가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입세 자료를 그분들 매출 자료죠. 이거를 쫙 팔아요. 우리도 사고 누구도 사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폐업을 하고 잠적을 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을 국세청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부를까요? 다 모르겠죠. 부릅니다. 예, 네. 불러서 이거는 정말 그 실제로 거래를 한 건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기 A 업체는 보니까 이 A 업체는 1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얼마예요? 뭐 한 2천이 갔어. 보통 한 10%, 15% 받죠. 그죠? 얼마 받나요? 매입 자료 할 때? 보통 20% 받나요? 15% 정도 그죠? 됩니다. 15% 정도, 그 정도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부가세를 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내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1년을 내면 상관이 넘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고, 네. 1억씩 해서 이렇게 막 끊어줬을 거 아니에요. 몇 억씩 네. 해서. 그죠? 합하면은 한 4, 50억 되는 거야. 부가세는 냈어. 근데 이 4, 50억 되는 거에 대한 소득세를 이분이 낼 때, 이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못 내고 잠적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1억을 했는데 우리가 2천이 갔어. 그러면 이분은 8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분은 1억을 똑같이 샀는데 8, 9천이 갔어. 그러면 이분은 조금 더 한 1, 2천밖에 안 끄는 거죠. 이런 분들은 조금 구제가 되지만
이게 1억을 우리가 자료를 끊었는데 이게 간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나중에 과세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불려가요. 금액 많은 큰 순서대로. 실제로 그러니까 입금을 하고 네, 뒤로 돌려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금액을 입금을 네, 하거든요. 그런 예. 케이스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통장을 아까 볼 때 그 입금을 하고 뺐잖아요, 통장에서.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입금했을 때 하고 통장에서 출금했을 때 이거를 출금을 뭐 큰 금액을 뭐 빼주기도 했지만 선생님한테 계좌로 또 싸주기도 하고 그런 다른 것들이 계좌로 받죠, 보통은. 다른 계좌가 이제 누군지를 또 파악을 하죠. 어, 예, 예. 거기까지 그냥 끝나질 않습니다. 국세청이 다 따라가요.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여러분이 받지 않는 이상은 네네. 이게 추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금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택배사에서 현금만을 요청을 해요. 지출 준비 못 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여기 질문 다들 보이시나요? 예, 착불 택배사 경우에 택배사에서 현금을 요청하고 카드 결제나 지출 증빙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들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한테 현금으로 주면서 계좌로 쏴주겠죠. 그 계좌를 누군가 신고할 거예요. 그럼 이 택배사, 직불 택배사 이분은 그 계좌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다수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택배사는 금방 이제 그 털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 계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좌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포상금을 좀 받게 되죠.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 지출증빙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겠죠. 그 택배사가. 현금을 요청했을 때 그 현금을 우리가 사업자 통장에서 네. 이렇게 출금 이체를 해주죠. 그래도 부가세는 아까 이 처음 페이지에요. 그 그림이 이게 핵심인데 보세요. 이게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매출 신고를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상대방은 매출 신고를 안 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 거래 단계에 대한 세금 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해주는 요인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신고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신고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를 증빙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관건이라서 약간은 엄격하게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세금 계산서나 지출 증빙이 없으면 우리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빙을 얼마나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는 증빙 쪽으로 우리가 받느냐 이게 절세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매입 자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배사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네.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시는 분이 제일 처음 신고가 된 거면 포상금을 받으시겠죠. 계좌를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다면. 근데 순수하게 진짜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요건이 있어요. 예, 계좌를 줘야 돼요. 요게 누락되는 계좌 같습니다.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해야 이게 제가 시간이 또 되는데. 이제서야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학교 관련돼서 계속 질문이에요. 특수 고용직이라 직원이 스스로 그거를 받는 건가요?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면 발급을 해줄 수가 없죠. 예, 보통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예, 택배사가 있고 예, 이 사에서 또 인력을 쓰는데 네, 그분들이 고용이 아니라 예, 개인 프리랜서다. 네. 그런 경우에 아마 현금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네, 네. 그만큼 부가세만큼 우리가 덜 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거는 우리가 계약 프리랜서 쓰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신고해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택배 배달사 측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도 위험한 거지만, 예. 부가세가 참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줄이려고 너도 나도 머리를 많이 써요. 예. 예. 그렇죠. 이게 또 특수 고용직이긴 우리가 이제 그쪽 택배 쪽의 그 사업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특수 고용직이지만 직원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하고 그분의 이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택배 우리한테 오시는 분하고 통장 계좌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안 주시네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나? 네. 부가세는 다 하셔가지고 조금 빨리 시작해서 3교시가 시간이 좀 그래요? 네네. 네. 수리비를 사업자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 통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일반 계좌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예. 아니면 뭐 차명으로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나중에 이 일반 계좌가 걸리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우리 대표님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계좌가 5개년치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좌도 좀 바꾸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크면 나중에 이게 자금 출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신고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중개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금 출처가. 그죠? 세금만 적게 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노출을 해서 그 누출을 시켜가지고 그 리스크 있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영수증 제대로 잘 발행하시고 이익 많이 내시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다음 교시에 말씀드릴 뭐 이렇게 법인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시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세무조사를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대상이 될까요는 기준이 없어요. 매출 3억 하시는 우리 미용실도 나온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동네 미용실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조사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명계좌 쓸 때 차명계좌에서 뭐 직원이 나가면서 우리 거를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에서 나오시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거고요. 우리 사업 규모에서는. 그리고 매출이 뭐 이제 좀 많아지시면 나오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통 한 5억 정도면은 예, 5억 연- 그렇죠. 예. 5억 정도 이상이면 우리 서비스 컨설팅 쪽에서는 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같은 업종 코드에서도 5억 정도 되시는데 내가 유독 이익 신고를 적게 한다라고 하는 데는 조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매출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정도 되시면 이제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까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서 걸려서 세무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나요? 그건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벌면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소소하게 뭐 신용카드도 쓰지만 우리 대표님들 다 뭔가를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하시려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부동산을 사게 돼 있습니다. 요때 이제 그동안의 소득 신고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 돈이 현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낼 때 어느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증여세, 우리 차명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면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개인으로 사도 예, 예. 예, 집 같은 거는 개인으로 사잖아요. 다들 아파트. 그거부터 사잖아요, 일단은. 예. 거기서 딱 나오는 거죠. 집을 사지 예.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보통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죠. 매출이 5억 정도 이상 될 때 또 부동산, 집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대체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어느 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성실도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서도 조금 약간 차이가 날 때 세무조사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5시